안녕하세요 여러분, 50억 아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기간적인 조정을 예상하고 알트코인은 12월 초까지 상승장을 예상하고 12월 중순부터는 조정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모습이며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촉박한 시점으로 다가온 빅뉴스들과 함께 현 시점 시장 관점에 대해서 폭넓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중순 조정 가능성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12월달 미국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었습니다. 지난 영상 이후 변화가 있었는데 12월 6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를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지지난 영상 때는 50%, 지난 영상 때는 75%, 그리고 현재 86%까지 상승하면서 사실상 12월 19일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시장이 확신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발표 직후 시장에 전반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우려하던 악재 하나가 해소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12월 시장 관점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될 부분은 첫 번째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이 선반영했을 가능성으로, 막상 19일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일본 금리 인상 등의 악재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파월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파월은 12월 4일 발언에서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점,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할 시 관세 인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해석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12월 19일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시장이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호재이지만, 가격적으로 이미 선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조심해야 되고, 만에 하나라도 동결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으므로 경계는 하고 계시는 게 좋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12월 중순 조정 근거로 말씀드린 12월 19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점 미궁에 빠지는 분위기인데, 지난 11월 29일 일본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가 금리 인상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66%까지 치솟았지만, 12월 5일 일본은행 정책위원 나카무라 도요아키가 금융경제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신중론을 펼치면서 금리 시장에서 66%로 반영하던 일본의 금리 인상 확률이 36%까지 감소한 모습입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시장의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첫째로 정치적 이유로 트럼프가 취임과 동시에 일본을 타겟으로 관세 인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이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 정부에서 최근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시행을 합의함에 따라 금리 인상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일본 경기를 침체로 이끌 수 있다는 시각이 있었으나, 선제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침체 우려가 완화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12월 19일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최소 반반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일본이 금리 동결 시의 호재고, 만약 금리를 인상하면 시장에 상당한 조정을 일으킬 수 있는 악재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미국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과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 분석해드리면서 내년 1분기는 금융시장 유동성이 좋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1월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관세 전쟁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인가, 협박으로 끝낼 것인가에 따라 시장 판도가 상당히 갈릴 수 있습니다. 과거 2018년 트럼프 집권 당시에 미국이 무역전쟁을 선포하면서 선포 직후 미국 증시는 마이너스 11%가 하락했고,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10% 하락했으며, 하락 직후 더 크게 반등했지만 각종 악재들이 함께 터지면서 무역전쟁 발표 직후보다 마이너스 54%의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하락을 만들었던 원인은 많지만, 관세와 관련해서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금융시장 자본이 대규모로 채권을 비롯한 안전자산으로 이동했고, 이에 따라 위험자산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 나스닥도 꽤나 크게 하락을 겪었습니다. 현재 시장 예상은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단지 협상 무기로서
협박만 하려고 한다고 예상하는 분위기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이후에 관세 전쟁을 만에 하나 시작하게 되면 악재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셔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시는 자료는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익절을 얼마나 했는지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올해를 쭉 보면 최대 익절이 발생한 자리가 고점이 되었고 이후 조정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차트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최대 익절이 발생한 자리는 항상 고점이 되었습니다. 최근 100K에서도 역대급 수준의 대규모 익절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 다른 점은 소규모 투자자와 기관의 비트코인 매수 수요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익절을 선택하는 투자자와 신규 매수 수요에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통해 이 신규 매수세의 상당 부분이 미국을 기반으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하면서 국내 비트코인 투심은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다만 많이 소개드렸기 때문에 미국과 브라질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비트코인 비축금을 고려하고 있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이번에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암호화폐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 빅 이벤트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코인 투자 주주총회 안건이 있고, 만약에 승인이 나면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를 빨아들이면서 가격적으로 한 계단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록에서도 이번에 발간한 2025년 글로벌 전망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최소 200K 이상, 지금보다 2배 이상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만약에 조정이 오더라도 30%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사고팔고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면 조정이 와도 그냥 들고 계시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조심하셔서 나쁠 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조정이 올 것 같으면 사고팔고 하는 편이라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구독자분들이 저를 따라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청산 맵을 보면 10만 달러 부근에 있었던 숏 청산 유동성을 단숨에 잡아먹은 다음 90K까지 마이너스 12%를 일시에 하락하면서 롱 청산 유동성까지 한 번에 잡아먹은 다음 수렴하는 형태에 있는데, 해당 패턴은 전형적으로 다음 방향성을 잡기 전의 국면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며, 단기적인 방향성은 12월 10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코인 투자 안건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상승 원동력은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 보유량은 코인 매수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금이 최근까지도 엄청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글로벌 유동성이나 매크로 영향력을 일정 부분 무시하고 정치적인 호재를 등에 업고 시장에 밀려 들어오는 자금을 바탕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 추세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입니다. 이와 같은 유입 추세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시장에 상방 압력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각도가 크게 꺾이거나 횡보로 바뀌기 전까지는 시장에 조정이 오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더뎌지고 나서야 이 지표가 꺾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정이 오고 나서 이 지표가 꺾이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는 게 좋고, 이거로 다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1년 동안 형성해온 상방 채널을 하방으로 강하게 이탈하면서 유동성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도미넌스를 4시간 봉으로 확대해서 보면 채널 이탈 직후 반등해서 채널 저항선을 리테스트하고 다시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무빙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와 이더리움 간에 희비가 엇갈리는 소식이 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먼저 호재는 트럼프가 암호화폐와 인공지능 정책을 자문할 백악관 암호화폐 차르로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와 기술 팟캐스트 올인의 공동 진행자인 데이비드 삭스는 2021년 올인 팟캐스트 50회 에피소드에서 프라이빗세일과 같은 초기 할인을 통해 솔라나를 매수했다고 언급했으며, 실리콘밸리에는 솔라나가 궁극적으로 이더리움을 추월할 가능성에 베팅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12월 올인의 159회 에피소드에서는 솔라나로 연간 92%의 수익을 얻고 있다며, FTX 붕괴 사건 당시에도 솔라나에 대한 믿음으로 매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새로운 암호화폐 차르가 솔라나의 강력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이 점은 솔라나의 대단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솔라나의 악재는 솔라나의 밈코인 발행 플랫폼인 펌프펀이 스트리밍 기능을 중단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한 추세가 쭉 이어지면서 디파이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한 중학생이 솔라나에서 토큰을 만들어서 판매한 뒤에 가격이 오르자 토큰을 전량 매도하는 러그풀 수법을 써서 3만 달러를 벌었다고 자랑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으며, 이어서 11월 28일에 한 사용자가 민코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짜 자사를 연출하면서 펌프펀은 11월 29일 스트리밍 기능 전격 중단을 결정했고, 자극적인 스트리밍 방송이 없어지자 펌프펀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솔라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11월 이전 수준까지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텔레그램에 브리핑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본래 11월 한창 때까지만 해도 솔라나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탈중앙 거래소의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3배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더리움이 치고 올라오면서 솔라나랑 이더리움이랑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덱스 거래량이 많아야 거래 수수료로 솔라나가 사용되기 때문에 솔 토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을 상승시킨 것이 솔라나 상승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였는데, 사실상 솔라나의 대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밈코인 플랫폼 활성화가 크게 제약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이 솔라나의 상승세를 다소 둔화시킬 수 있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을 보면, 이더리움은 고점에서부터 이어지는 역사적인 저항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솔라나와 이더리움의 상승률을 각각 비교한 차트인데, 대략 일주일 전 시점부터 비트코인과 솔라나 대비 이더리움의 상승률이 좋은 상황이며, 이더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계열 알트코인들이 일제히 시장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계열 퍼포먼스가 좋은 이유는 이더리움에서 작동하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해서 2022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에서 제재를 걸었으나 미국 항소법원에서 OFAC의 제재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토네이도 캐시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누가 코인을 주고받았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익명성 프로토콜로 해커와 자금 세탁 등의 불법 행위에 주로 사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시 재무부 OFAC는 토네이도 캐시와 관련된 이더리움 지갑들을 전부 블랙리스트로 걸고 자산을 동결 처리했고, 이에 따라서 눈치 보던 유니스왑, 에이브, USDC 등도 토네이도 캐시 관련 지갑을 전부 동결하고 거래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토네이도 캐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물이 아니라 단지 정해진 입력값이 들어오면 결과를 배출해내는 시스템에 불과하며 중앙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 탈중앙 스마트 컨트랙트로서 이것이 곧 이더리움이자 블록체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소 법원이 토네이도 캐시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은 중앙 개입을 받지 않고자 하는 탈중앙화 정신이 승리했다는 의미로 크게는 이더리움과 코인 시장 전체의 미래를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작게는 토네이도 캐시의 정상화로 이더리움의 트래픽을 꾸준하게 증가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호재이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이 이더리움으로 찾아 들어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희비가 갈리면서 최근 이더리움 계열 코인들이 시장 대비 강세를 보여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12월 10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코인 투표 결과가 중요하고, 12월 19일 미국 금리 인하와 일본 금리 인상 여부가 연말까지 시장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며, 현재 미국 경제는 견조한 상황, 금융시장 유동성 여건은 연말부터 내년 1분기까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이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증가 추세가 코인 시장 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므로 이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솔라나도 정말 좋지만 이더리움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장 소식과 트레이딩적인 관점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지표는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신청하신 분들에게 지급해드리고 있는 웨일포스라는 지표인데,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받아와서 큰 고래들의 매집이 감지되면 차트에 황금 다이아몬드로 고래 표식을 남겨줍니다. 12월 26일에 9만 달러까지 조정이 왔을 때도 황금 고래 표식이 뜨고 나서 103K까지 상승했고, 12월 6일에 92K까지 빠졌을 때도 황금 고래 표식이 뜨고 나서 100K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웨일포스를 신청하는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